7월 31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FOMC와 20일을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며 사흘 만에 소폭 내렸습니다. 다우지수는 0.06% 내린 13,068.28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 나스닥 지수도 0.4% 각각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한 유럽 중앙은행의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로 사흘째 올랐습니다. 영국 증시가 1.24%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 역시 1% 이상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하락했습니다. WTI는 0.4% 내린 배럴당 89달러 7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유로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란 유럽 정상들의 발언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스페인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해 올 들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22와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며 고압으로 마감했는데요. 한편 유럽 증시는 3일째 올랐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역시 3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상승을 이끌었던 건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특히 전차 군단을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지수는 1840 위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9천억 원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완벽하게 돌아왔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그만큼 이번 주 예정된 ECB 그리고 FOMC에서 만족할 만한 조치가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제 서울경제TV를 여러분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더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순서는요. 인덱스 투자 자문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독일 재무장관 그리고 ECB 총재 이 세 사람이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비밀에 붙여지는 내용인데 어떠한 내용들이 오갔을까요? 그렇습니다.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그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관심이 크다라고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드라기 효과는 현재 유럽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수의 상방향성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가이트너 장관이 휴양지인 질트라는 독일의 섬을 찾아가서 쉐이블레 장관 현재 휴가를 떠나 있는데요. 장관과 면담을 했고 그 이후 프랑크푸르트로 자리를 옮겨서 ECB 드라기 총재와도 만났습니다. 현재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두 재무장관과 ECB 총재를 만난 이후에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유럽의 부채 위기 극복에 대해서 현재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만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속 깊은 내용의 회담의 그 구체적인 안건들 이런 부분이 현재 관심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제 경기 부양안 이런 쪽의 내용들이 좀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 리슬 ECB의 현재 금융통화위원회 이런 내용에서 구체적인 가이트너 장관이 가지고 온 보따리의 내용들이 윤곽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크라이슬러와 에어프랑스의 2분기 실적도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성적이 공개됐는지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네. 크라이슬러는 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네.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현재 호전 추세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PRTP 인수 후에 특히 이제 미국 쪽의 승용차 판매가 이번 분기, 2분기에 42%나 현재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분기 순이익은 4억 3,600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크라이슬러는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올해 실적 순이익 15억 달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네. 이 밖에 에어프랑스도 순손실이 많이 줄어든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에어프랑스 KLM은 2분기 순손실이
8억 9,500만 유로로 수치가 집계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순손실이 많이 줄어들면서 주가는 18%나 오르는 폭등세가 나타났고요. 올해 에어프랑스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감량 경영을 통해서 종업원 약 5천 명을 감축한다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현재의 구조조정 노력 이런 부분의 성과가 나타난다면 순손실은 전반적으로 좀 축소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 시게이트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분기에 2달러 37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지난 동기 대비 27센트보다 상당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도 1.5배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매출도 4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28억 6천만 달러보다 많이 증가한 수치가 오늘 집계가 됐습니다. 네, 한편 독일의 은행들이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에 대출을 해주는 규모를 크게 줄였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네. 수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그 부실 채권 이런 부분을 감축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독일이 유로존의 회원국, 특히 피그스 국가들이죠.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와 스페인에 대한 대출 규모를 크게 현재 줄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피그스에 대한 대출 규모가 20%나 현재 줄어서 순대출 규모가 현재 줄어든 수치는 약 2,410억 유로가 감축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5년 이후 피그스의 순대출 규모는 최저 수준까지 현재 떨어진 부분이고요. 현재 프랑스도 피그스의 국가와 유로존의 대출 규모를 적극적으로 현재 줄여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러나 이렇게 독일이 자금 회수에 나서면 유로존의 리스크가 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을 좀 밝혔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서 독일은 이탈리아의 대출 규모를 전년 대비 현재 25%나 증가한 수치가 나타나면서 이탈리아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란은행도 1일과 2일 금융통화 정례회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시장 예상은 어떻습니까? 네,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기존에 발표한 내용대로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2분기 때 현재 발표했던 GDP 경제 성장률 수치가 마이너스 0.7%로 나타나면서 현재 분기 연속으로는 3분기 연속 경기가 후퇴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는 현재 0.5%를 유지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내리더라도 시장의 효용성은 현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은행은 지난 6월에 양적 완화 카드를 통해서 500억 파운드를 추가적으로 더 시장에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인 3,750억 파운드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런던 올림픽을 통해서 다소 경기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낳고 있지만 현재 시장 전문가들은 런던 올림픽이 끝난 이후 다시 경기가 떨어지는 이른바 트리플 딥에 빠질 공산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리플 딥은 더블 딥 이후에 다시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현상이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부분인데요. 지난 4분기와 1분기 때 더블 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트리플 딥에 대한 내용이 현재 그 시장 위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는 향후 경기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가는 경기부양책 기대감이 조금 오락가락하나 봐요. 한편 경기부양책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간밤에는 하락 마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ECB에서 특별하게 뭔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올라가면 유가가 좀 강세로 가져가고요. 그런 그 기대감이 약화되면 다소 또 떨어지는
그런 온도차가 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도 소폭의 약보합세를 보였지만 유럽 증시는 현재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22가 2일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라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만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이런 그 내용들이 별반 크게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0.4% 하락했습니다. 배럴당 89달러 78센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90달러 전후에서 등락을 가져가고 있는데 예. 오페크가 생산량을 좀 감축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축 규모가 다소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 리비아와 앙골라가 다소 생산량을 현재 줄이는 그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2의 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강력한 내용이 나온다면 다시 100달러 언저리 수준에 등장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한 번 더 시도되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마감된 글로벌 증시에 따른 국내 증시 오늘 영향부터 전일장 국내 증시 이슈까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메리츠증권 반포지점의 김정훈 대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밤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김정훈 대리 통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멈췄고요. 유럽 증시는 계속 올랐네요. 예.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랠리를 멈추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로존 경제 지표가 지금 부진한 가운데 또 최근 이틀간의 급등세로 인한 부담감,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기대감이 이제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지금은 이제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간망으로 돌아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30일 다우 지수는 전일 거래비 2.65포인트, 0.02% 하락한 13,073.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2.25포인트, 0.41% 떨어진 2,945.8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 역시 전거래일보다 0.67포인트 마감한 0.05% 낮은 1,385.3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지금 사흘째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인 국채 입찰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이제 유럽 비록 경제 지표는 안 좋게 나왔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ECB와 그 FRB의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주요 국가의 증시들이 상승 마감하면서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 증시가 같은 지금 재료로 인해서
같은 재료지만 지금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지수가 계속 네.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밑에서 일단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부담감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밤 마감된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살펴봤는데요. 전일장 국내 증시 역시 3일째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지수는 1842로 올랐는데 간밤 마감된 글로벌 증시의 영향에 따른 국내 증시 오늘 상황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31일 오늘이죠. 오늘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조금 유지되는 가운데 그래서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그렇게 시장을 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1850포인트를 저항선으로 담고 난 다음에 다시 조금 내려오는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 정도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는 지금 수급 자체가 외국인 수급이 먼저 들어오는 가운데 지금 일단 삼성전자가 다시금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1825에서 1850포인트를 기점으로 조금 향방이 조금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850에 대한 도전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강하게 올라오는 수급이 있으면 그때는 좀 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리셔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지금 악재 같은 경우에 좀 눈에 띄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호재 자체가 어느 정도 악재를 같이 그냥 묻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오늘 이슈를 또 한 개 말씀드리면 일단 9월 12일이죠. 9월 12일 날 아이폰 5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단 그만큼 일단 3분기 실적이나 2분기 실적에 대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애플에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그런 부분 자체가. 근데 일단은 시장의 가이던스 발표치를 보시면 상당히 공격적인 시장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을까? 라고 이제 시장 의문을 던졌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아이패드 미니 그리고 아이폰 5라는 신제품이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기대감 자체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해결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아이폰 5에 대한 관련 수혜주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FPCB 관련주죠. FPCB 관련주도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터치 패널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850 돌파 시도가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예상하시고요. 그리고 아이폰 관련 수혜주에도 관심을 두자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먼저 전일장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1840까지 올라왔네요.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유럽 재정위기 이슈가 확대되면서 이제 시장에는 우려감이 존재했었는데 지난 주말 이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발언에 따라서 유로존의 정책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은 지금 ECB의 국채 매입의 가능성을 크게 두고 있는 듯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일부 좀 부정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8월 2일에 있을 ECB 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되어야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가 좀 판가름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은 1843.79포인트로 끝났습니다. 54.35포인트, 주중 코스피 포인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일 코스피 시장은 14.63포인트, 0.80% 상승한 1843.7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순매도를 보인 반면에 외국인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4,77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인 반면에 개인의 경우는 4,400억 원의 매도를 보이며 시장의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의 경우는 지금 380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며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강하게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경인한 반면에 기관은 통신업, 보험업 위주로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코스피와는 달리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96억 원, 그리고 40억 원의 동시 순매도를 보인 반면에 개인이 110억 원의 매수를 보이며 0.74포인트, 0.16% 상승한 465.4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올린 장인 만큼 전일장 외국인들이 샀던 전차군단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예. 전일 외국인이 이제 집중순 매수에 이어서 전기전자업종과 운수업종에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업종에서 2.52%의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최근 이제 갤럭시 S3의 판매 호조와 그리고 하반기에 출시되는 갤럭시 노트 2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 역시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경우 3.41%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운수 장비 업종의 경우 1.41%의 상승을 보였는데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 및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업종이 견조한 판매 실적을 유지한다라는 전망으로 밸류에이션력이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이제 약세 업종 같은 경우는 보험업과 통신 업종이 눈에 띄었는데 대형 선보사들의 보험료이나 방침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로 보험업이 1.11%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KT의 경우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해서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이슈로 인해서 통신업종의 경우는 0.97%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전일장 이슈를 보였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종목도 역시 삼성전자겠죠? 네, 일단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예. 일단은 뭐 본안 소송 있죠. 애플과의 본안 소송 있고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리스크를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 기업이 그만큼 벌어져 있는 만큼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더라도 약간 좀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825에서 50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사실 따라 타시기 조금 힘든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먼저 좀 살보시면서 좀 시수를 같이 한번 보시는 능력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단계지만 일단은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NC소프트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적으로 뭐 대주주의 주식 처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어제는 좀 해소가 됐었죠. 해소가 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어제 2%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 일단 김택진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발언이 있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넥슨과 같이 일하는데 돈이 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되면서 약간 다시 상승 기조로 바뀌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요. 기술적 분석 면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점 자체를 단기적인 저점이 어느 정도 발표했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상승 추세는 조금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추세 자체가 바뀌었다고 상승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힘든 시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그때는 좀 더 기다리셨다가 21선 지금 밑에 있죠. 그만큼 어느 정도의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유념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좀 더 옳은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편 미국 상무부에서 전해준 소식인데요. LG 삼성의 덤핑 예비 판정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삼성전자 흐름에 영향은 없겠습니까? 예, 있겠죠. 예. 저는 근데 그거를 잘 못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네, 미국 상무부에서 LG, 삼성 그리고 대우 이 세 업체의 세탁기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라는 소식인데요.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나 뭐 다른 기업들 LG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에 대한 매출 자체가 많이 잡혀있죠.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스마트폰 판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네. 2분기 실적 자체가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게 예. 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신 LG전자 같은 경우에 좀 더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는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익 실현하는 단계가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훈 대리님. 예. 업종별 흐름을 예. 예, 방금 업종별 흐름은 제가 아까 네, 강세- 코스닥 업종별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매수 상위 종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코스닥 코스닥 업종. 업종별 예, 흐름이요.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예, 예. 그동안 코스닥
경우는 그동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터치스크린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ELK와 멜파스 등이 스마트 기기 판매 호조에 따른 매출 증가 기대로 1%에서 7%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슈프리마의 경우는 애플의 지문인식 기술 전문 업체 인수 소식에 수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몰레드 관련하여서 이제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 매도가 나오면서 AP 시스템과 ICD 등이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운데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상로 전문위원님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한번 보시면 일단 제가 아이폰 5라든지 아이패드 미니에 대한 출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녹스라는 기업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오늘은 네. 이녹스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에 뭘 하는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FPCB는 다들 아실 겁니다. 연성인쇄 회로기판을 뜻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인터플렉스라든지 플렉스컴, 유플렉스, 그리고 뭐 BH 같은 종목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FPCB에 들어가는 재료를 만드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대부분이 인터플렉스라든지 BH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뭐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애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주가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많이 낙폭 자체가 컸습니다. 낙폭 자체가 컸던 이유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그만큼 2분기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이 지금은 기대가 되는 시점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반등 자체가 좀 급하게 나오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V자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려가는 만큼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보시려면 일단은 네. 골프전이 어제 시장에서 이슈가 좀 됐었죠. 골프전을 한번 보시면 일단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는데요. 매출액을 한번 보시면 매출액이 782억이고요. 대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46억입니다. 뭐 숫자 단위만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단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뭐 인건비로 빠지는 금액 말고는 판매 유지비라든지 유지비 같은 경우밖에 그렇게 비용이 들지 않죠. 그런 부분 자체가 영업이익적인 면이 좀 많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시면 일단은 골프존 사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도 어느 정도의 점유율 자체가 지금 85%, 90% 정도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일단은 캐시카우 시장에서 자기만의 네. 독자적인 좀 독과점 구조가 조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셔도 괜찮다. 그렇게 네.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AS를 좀 해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장 강세를 보였던 골프존과 이녹스 내일 한번 다시 상담을 해주시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사고 팔았는지 김정우 대리님께 이어서 들어볼게요. 예. 이제 계속 이전부터 말씀드리듯이 삼성전자의 경우가 외국인이 거의 2천억 원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가장 많은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전자와 그리고 운수업종으로 외국인의 집중 매수가 몰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경우는 지금 특별히 어떤 업종을 많이 샀다라기보다는 지금 네. 현대모비스와 이노베이션, 뭐 LG전자, KB금융중공업 등 지금 각 업종별로 이제 특별한 많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특별한 기관 매수의 특징은 이제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이제 매도 상위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어제 특별히 많은 매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은 매도가 나왔던 것은 NHN에서 네. 100억 원대의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LG와 LG전자, 현대건설, 만도 등 이제 매도에서는 외국인은 뭐 특징적인 이제 특별히 많은 어떤 업종을 매도한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의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는 달리 기아차와 삼성전자에서 좀 많은 매도를 보였습니다. 기아차에서 500억 원대의 매도가 나왔고 삼성전자에서 200억 원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통신업종에서 많은 매도가 나왔는데 KT의 경우 200억 원, 그리고 SK텔레콤의 경우 162억 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소 쪽부터 살펴봤고요. 이어서 월요일장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어떠한 매매 동향을 보였는지 살펴볼게요. 예, 일단 코스닥부터 한번 코스닥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외국인 매수 상위 보시면 뭐 다음 그리고 SM, 슈프리마 그리고 멜파스,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군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성광밴드, 인터플렉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젠백스 같은 종목군이 있는데 일단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듯이 FPCB 관련주,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아실 필요가 있겠고, 예.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변동폭 자체가 요즘 들어서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붙고 있죠. 이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시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금 지지를 밟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AP 시스템 그리고 ICD, 원익 IPS 그리고 컴투스 같은 종목군 있고 예. 기관 같은 경우에 다음 그리고 CJ 쇼핑, 미디어플렉스 같은 종목군 있는데 기관의 매도 상위도 다음입니다. 그만큼 일단 지금은 순환매 장세가 조금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관해서는요. 그래서 기관의 물량 자체를 지금 외국인을 받고 있는 형국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지금 뭐 미디어플렉스 같은 종목군이 보이는데 미디어플렉스를 보시면 일단은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슈로 보시더라도 일단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둑들이라는 영화 개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배급사죠. 배급사기 때문에 거기에 효과를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지금 만약에 공략을 하실 거면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은 신의 영역이 아닌가. 그래서 고수의 영역이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투자를 하시기에는 조금 힘들다. 그렇게 제가 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메리츠증권 김정훈 대리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전일장 특징을 보였던 종목 찾아보고요. 매매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전일 역시 이제 이슈를 얘기하자면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PCB를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인 바로 대덕 GDS라는 종목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사 같은 경우는 한 40여 년 이상 PCB 산업을 좀 선도해온 그러한 IT 산업의 어떤 핵심 부품 업체죠. 기술력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 품질 쪽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PCB 업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적인 부분을 좀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거의 70% 가까운 증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호실적을 좀 예상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좀 흐름을 보자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또 이유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TV향 그런 PC 매출은 사실은 좀 약간은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그런 카메라 모듈에 적용되는 그런 PC 매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외형 대비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좀 개선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이익 증가를 좀 우리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그러한 직접적인 이유를 보자면 바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매출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올해 사실 도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계속 증가가 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상사 이래 최고치를 좀 갱신할 그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좀 호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지금 자리에서 관심을 또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상당히 좀 일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8월달 이후 저점을 찍은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한 번도 어떤 하락 구간을 거치지 않고 옆으로 횡보 구간을 좀 거친 그런 기간 조정을 좀 거치지만 가격적인 조정은 크게 보이지 않으면서 꾸준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좀 이러한 좀 불안한 구간에서도 이러한 또 리스크도 좀 줄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 해서
동종목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에 좀 접근을 하실 때는 전일 종가 수준이었던 13,900원이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6,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12,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던 대덕 GDS 전략까지 모두 챙겨 들어봤고요.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어제 또 이슈가 됐던 코스닥에서 좀 이슈가 됐던 종목은 바로 이제 슈프리마라는 종목인데요. 예. 애플이 이제 지문인식 개발 업체죠. 어센텍이라는 그러한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좀 이런 변동성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이제 애플에서도 그런 음성인식 시스템을 탑재한다는 그런 소식에 의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비슷한 그러한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스마트 기기에 지문인식 이러한 기술이 본격적으로 탑재되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기대감이겠죠. 이제 동사 같은 경우가 지문인식 시스템 업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문인식 시스템 업체로서 시장에서 좀 많이 관심이 좀 받았던 그러한 기업인데요. 무인 경비 업체인 S1에 지금 이런 도어록 지문인식 이러한 부분을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교부라든가 법무부 이런 쪽에 전자여권 판독기, 또 스캐너 이런 부분을 공급하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실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기업이죠. 아프리카라든가 또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전자주민증 사업 이런 부분에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주하는 그런 내용을 좀 봐도 올해 1월 달에 중국 그리고 인도라든가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 6월 달 같은 거 필리핀 전자투표 사업의 라이브 스캐너 이런 것도 지금 수주를 받은 상태고요. 7월 달에 에콰도르 이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사업량을 넓혀가고 있는 이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2분기 실적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도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50%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 이상, 4배 가까운 그런 증가를, 호실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 이제 미국과의 어떤 특허 소송이 좀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의 어떤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부분. 내년부터는 아마도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실적 부분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부분을 좀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부채비율이 상당히 한 7%, 10% 이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호한 그런 재무조 상태를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상당히 좀 긴 시간 동안 사실 좀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주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12,000원과 15,000원 사이에서 어떤 가격대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현재 상태의 어떤 실적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해외 부분에서 성장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사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앞으로 좀 중요시되는 그러한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그 박스의 상단부인 15,000원 부분을 시도를 한다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동종목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를 하실 때는 전일 종가 부분 13,800원 그 정도 가격선이면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이슈앤이슈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부터는 연간 금융소득이 3천만 원대인 사람도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파생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건별로 0.01%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급증하면서 면세점들이 공격적으로 매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면세점 면적 확장과 변경을 요청한 곳은 20건에 달합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설 법인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5% 늘어난 38,102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이르면 오는 9월 또다시 자동차 보험료를 내립니다. 손해율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금융당국의 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평균 2% 인하를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앤이슈는 서울경제신문증권부 안현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는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연간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도 네.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 이와 함께 파생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건별로 0.01%의 세금이 붙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보도했던 무상보육 대란 관련 정부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며 같은 날 국내 소비를 살리기 위한 새누리당과 정부 간 실무회의가 열립니다. 신재윤,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 등은 30일 국회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 및 내수 활성화 보육대책 일정 등을 보고했습니다. 재정부는 우선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연간 하한선 기준을 현행 4천만 원 초과보다 1천만 원 낮추기로 했는데요. 이는 새누리당이 당초 총선 공약으로 밝혔던 단계적 인하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공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연간 4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는 4만 5천 명에 이릅니다. 이들에게 종합과세를 할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대략 향후 5년간 수조 원대의 세수 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금융으로만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의 돈을 번 소득자는 12만 1,000명에 이릅니다. 이날 재정보고를 보면 국내 소비를 살리기 위한 양도소득세 개선 방안 등도 담겼는데요. 재정부는 이를 포함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아 8월 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실무적 의견 조율 회동을 합니다. 지난해 말 정부 여야의 갑작스러운 0-2세 무상보육 전명시의 반칙으로 사업비 부담을 떠안고 재정고갈 상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들을 돕기 위한 방안도 같은 날 발표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류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내 소비량도 늘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면세점들이 일제히 매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롯데와 신라 등 예. 면세점들이 잇따라 서울 세관에 면적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한류 열풍을 타고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외국인들도 대거 늘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면세점 면적 확장과 변경을 요청한 곳은 20건에 달합니다. 17건은 매장 용도 변경이었고 롯데 DF 리테일과 롯데월드 면세점, 호텔 신라 면세점 등 3건은 면적 확장이었습니다. 서울시대 면세점이 6개인 점을 감안하면 50%가 매장을 늘린 셈인데요. 현재 시내 면세점 전체 매장 면적은 36,372제곱미터인데 확장된 면적은 2,020제곱미터로 전체의 5.5%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면세점들이 공격적으로 매장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면세점 매출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인을 앞지르며 최대 고객으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롯데, 신라 등 주요 면세점 매출은 30%의 신장률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네, 올해 새롭게 상반기에 설립된 회사의 수가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자기 자본 1억 원 미만의 소규모였다고 하죠. 네, 올 상반기 신설법인수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대 이후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30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6월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설법인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5% 늘어난 38,102개로 집계됐습니다. 또 6월 신설법인 수도 6,744개로 역대 같은 기간보다 가장 많았습니다. 월간 신설법인 수는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0.4%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모든 업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청년층은 물론 50대와 60대 이상 등 시니어 계층이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금액별로는 자본금 1억 원 이하 소자본 창업이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상반기 자본금 1억 원 초과 신설법인은 5,756개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1억 원 이하 신설법인은 32,346개로 18.9% 늘었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료가 지난 4월 내렸는데요. 이르면 9월에 다시 한번 내린다고 합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 우리 가정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려주시죠. 예, 손해보험사들이 이르면 오는 9월 또다시 자동차 보험료를 내립니다. 네. 손해율이 안정한 추세를 보이는 데다 금융당국의 인하 압박도 거세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내리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는 지난 4월에 이어 올 들어 2차례 인하하게 됩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 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보험사들은 7월까지의 손해율을 검토한 뒤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대 정도 내리는 방안에 대한 요율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의뢰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빠르면 보험료 인하는 9월에서 10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종류별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료 인하 때와 마찬가지로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와 다인승 승합차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2000cc 이상 대형차와 외제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1차적으로 손해율의 하향 안정 때문인데요. 실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지난 6월에 삼성화재 68.4%, 동부화재 69.5%, 현대해상 66%, LIG 손해보험 69%를 기록해 업계 빅4가 나란히 60%대로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높았던 AXA 손해보험 등 온라인 보험사마저 손해율이 70%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증권부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